저거 화면이 너무 멀지 않나? 좀 가깝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라도 해야 나중에 보일 테니까. 그렇지. 페이지는 저기 56페이지. (56페이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했던 거야. 수요함수 배운 거 기억나? 네. 자, 요 수요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해당 재화를 알려줬고, 관련 재화도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 그러면 뭐를 해당 재화라고 할 수 있어? 해당 재화. 응? 해당 재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시장에 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시장이 아파트 시장 아니야. 그러면 이 아파트가 해당재화라는 거야. 아파트가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이 해당재화. 단독주택시장 그러면 단독주택이 해당재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련재화가 있어. 관련재화는 뭘 얘기하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를 관련재화라고 그래. 만약에 여기다가 설탕 가격이라고 집어넣었을 때 설탕 가격이 바뀌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느냐? 없어. 그건 다른 재화라고 그래. 얘가 변할 때 얘들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관련재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관련재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변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 관련재화. 그래서 그걸 이따가 우리가 대체재, 보완재로 배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관련재화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들은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있는 거, 변수야. 변수인데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해. 그래서 얘네를 독립변수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거야. 변하는데 얘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얘들 각각이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종속변수, 그 다음에 무슨 변수? 독립변수.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자, 이렇게 수요량이 있고 가격이 있고 소득이 있을 때 그럼 변수가 몇 개야? 3개 아니에요. 얘네 동시에 변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변할 수 있지. 가격도 변할 수 있고 소득도 변화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2가지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종축은 뭐를 쓰기로? 가격을 쓰기로. 여기는 양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뭐가 주어지냐면 얘가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어떻다? 일정하다.
얘네는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야. 그런데 얘들은 변할 수 있어, 없어? 얘들도 변할 수 있어. 단 얘들이 변할 때는 얘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얘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변해도 수혜량이 변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소득 등이 변해도 수혜량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우리가 용어적으로 구문하라고 해준 게 거기 57페이지에 보면 수혜량의 변하고 수혜 변화라고 있잖아. 별표하는 거야. 별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혜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 이게 시험에서 수요 공급의 기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수혜량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둘 다. 지금 얘기했잖아. 변하는데 요인이 틀린 거야. 얘가 변한 거하고 얘가 변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나타내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하라는 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그러면 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혜량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애들은 일정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가격이 상승할 때 수혜량이 왜 감소하는 거야? 가격이 올라서 우리 지난번에 수요 법칙을 배웠잖아. 수요 법칙을. 수요 법칙이란 다른 애들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줄어.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행위를 하려고 그래. 내가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소비가 일단 줄어드는 대신에 걔하고 유사한 애를 찾아.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 근데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게 이제 탄력성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혜량이 어떻게 되겠어? 수혜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수혜량이 변했잖아. 이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뭐예요? 얘가 변한 거야, 얘가. 다른 애들은 일정한데 가격이 변한 거야. 그랬더니 원래 여기 있던 이 점에서, 균형점에서 A점과 B점으로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러니까 선이 지금 하나잖아. 하나의 선에서 이동한 거야. 이거를 명칭을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수혜량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가 되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겠어? 소득이나 이런 거. 그럼 변한 거야. 그럼 가격은? 가격은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 얘 형태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일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는데 얘는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소득이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오래전, 이게 80년이면 한 40년 전, 45년 전, C로 시작되는 양주가 있어. 1979년도 10월 26일 날 그 양반이 서거할 때, 그 장소에 놓여있던 술이 C로 시작되는 시바스 땡땡 양주가 있었어. 그때 걔가 한 병에 5만 원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는 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병에 5만 원짜리 양주를 소비하는 건 쉽지 않았어. 그런데 그 12년사는 그 3,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12년사는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뭐가 많이 증가한 거야. 소득이.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변했잖아. 변했는데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어. 왜?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형태가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수요가 뭐한 거다? 증가한 거야.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변한 건 똑같은 거야. 수요량이 변한 건 똑같은데 요인이 틀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다르게.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 주는 게 그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야. 근데 뒤에 가면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가 있어. 둘 다 똑같아.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는 것도 뭐? 가격밖에 없는 거야, 가격. 딱 변수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표시한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수요, 여기는 뭐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있겠어요? 5개가 쫙 있어. 그럼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뭘까? 포인트가 이거 하나 찾으면 돼. 왜? 이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파트 수요량, 아파트가 아파트 해당되어잖아. 그러면 이 5개 지문 중에서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돼. 그런데 5개 지문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있던 애가 3번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걸 안에는 3번을 찍을 거 아니야. 변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풀 필요가 없잖아. 얘만 찾아서 걔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더니 몇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주어졌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의 요인을 올바르게 고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공급, 여기가 공급량 이렇게 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찾으면 돼? 그 주택가격. 1번이 주택가격 하나 딱 있었어. 우리가 답이잖아. 그러니까는 출제자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모르면. 뭐 외워서 들어가면 맨날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하면 범위도 좁아지고 되게 간단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58페이지를 가면 거기 수요 변화라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별표하는 거야. 별표.
자, 원래 이게 이런 거예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래서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 또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여기는 수요 변화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야. 가격이 아닌 나머지 애들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그러면 이 수요가 변화되는 요인은 수요 곡선을 좌측 또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지만 여기가 우측, 좌측, 여기가 위에, 여기가 아래.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어? 얘가 우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우상향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이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거야. 이거는 수요가 뭐 한 것이다? 증가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이리로 갔어. 그럼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좌하향 또는 좌하방으로 이동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것이고 수요가 뭐 한 것이다? 이걸 왜 또 얘기해 주냐면 올해 시험에도 방향까지 같이 집어넣어 준 거야. 근데 출제자들이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 데는 안 써줘. 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방향이 나오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가로 열고 우상향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방향으로만 주지.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건데 누가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주면 돼. 여기다 이제 궁극곡선 하나 그려놓고 이제 얘들이 변하는 거를 이제 또 이제 응용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 그러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변수 중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얘가 변할 수 있어. 소득은 변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를 정상제라고 얘기해요. 얘가 감소하는 애를 열등제라고 얘기해요. 얘가 불변인 애를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아직 뭐 여러분 시험에는 기편제 논리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근데 열등제, 기편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응? 열등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기편제는 가격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개념인데, 걔네까지는 아직은 언급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힘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윤총각이 생각할 때 정상제는 뭐가 정상제 같아? 상식적으로. 정상제. 가격 제일 아니 어? 제일 위에 가격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어? 그래? 박천윤. 중간에 많이 가격이 아직 수요가 많이 살 수 있는 게 맞는 거 정상이다. 아, 그럼 맞는 게 정상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화라는 거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출시를 할 때 라벨을 붙여서 너는 정상제고 너는 열등제야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변했을 때 그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제야. 소비가 줄면 열등제인 거야.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소비에 대한 그걸 가지고 구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기 교과서 봤더니 뭐 고급차는 뭐 정상제고 소형 경차는 열등제다 뭐 이런 예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예시고. 왜냐하면 뚜벅이로 걸어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꿈이 뭐야? 월급 모아가지고 경차라도 하나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아니 집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원 평형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인데 그거를 면적이나 이 가격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는 무조건 정상제인 거야. 근데 소비가 줄어들면 무슨 재화? 열등제인 거예요, 열등제.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가 줄면 뭐야? 정상제. 소득 기준이라니까.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소비했는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야. 대신에 소득이 늘어나면 개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야. 개가 정상제라는 거야. 그럼 중간제는 뭐겠어? 중간제는? 그대로 소득하고 얘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하는 양이 일정한 애들.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야. 연봉이 2배로 늘었다고. 된장찌개 끓일 때 한 마씩 집어넣고 끓이진 않잖아. 항상 소비하는 양이 일정한 애를 뭐라고 그래? 중간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뭐냐면 얘야. 얘가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함수를 우리가 배울 때 수요량이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 관련제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관련제어.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올해도 박스 안에서 수요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지문 안에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관련제어 중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걔가 대체제야. 그럼 대체제란 뭐를 대체제라고 할까? 제목을 생각해봐. 대체제야. 응?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 꽁 대신 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기준하게 되면 A라는 제어가 있고 B라는 제어가 있으면 이게 같은 거야. A를 소비하든 B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야. 그런데 수요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하려고 그래.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효용이 같은 제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제어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총각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마트를 갔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올리고당 사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1,000원을 줬어. 근데 갔는데 올리고당 가격이 1,300원이야. 못 사잖아. 1,000원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이거 1,000원 갖고는 못 산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 주변에 설탕을 찾아라. 그러면 설탕을 가봤더니 설탕 가격은 1,000원인 거야. 그러면 대신에 설탕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이유는 올리고당과 설탕이 뭐가 똑같은 거야? 효용이 같은 거야. 둘 다 단맛 내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올리고당이야. 그러면 올리고당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올리고당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수요 법칙을 배웠잖아. 그러면 올리고당의 수요량은 감소해. 대신 설탕의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할 거 아니야. 즉,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를 대체제라는 거야. 얘로 대체한다는 거야. 얘로. 그런데 여기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우리는 곡선상에 표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해당 제어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설탕의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체제는 가격의 움직임은 동일하지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야. 소비의 움직임이 왜 반대일까? 대체제니까 대신 소비하잖아, 대신. 하나가 가격이 비싸지면 걔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반대야, 반대.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얘 가격이 하락하면 얘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소비는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야. 대체한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먼저 얘 성격부터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 외우려고 들면은 여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외워서 내용을 정리할 수는 별로 없어. 이걸 갖고 외워서 들어가려니까 힘들지, 들어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은 성격 정도 알아두면 돼. 대체제가 뭐다? 보완제가 뭐다? 그러면 얘는 제목이 뭐야? 보완제야.
뭐 같아, 보완제란? 어? 얘는 여기 등호가 뭐야? 플러스야.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효용이 증가하는 애들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과 실의 관계야. 우리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만 갖고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 실이 있어야 돼. 실만 갖고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와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효용이 발생한 애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바늘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바늘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반대니까. 그러면 실의 수요는 어떻게 돼? 응? 줄어들겠지. 왜? 얘 혼자서는 바느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거야.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하나가 소비가 늘어나면 얘도 소비가 늘어나야 돼. 얘가 소비가 줄면 얘도 소비가 줄어야 돼. 그런데 가격은 반대야.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하락해. 그러니까 대체제는 먼저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라는 거. 보완제는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체제하고 보완제? 이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내가 오면 이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당연히 물어보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뭐,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래서 요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제라고 들어봤어? 독립제? 제목이 뭐야? 독립인 거야. 그러면 둘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탕 가격과 바늘의 가격은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걸 우리가 독립제라고 얘기를 해. 무슨 제가다? 독립제. 서로의 가격과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애들을 우리가 독립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배운 요 소득에 대한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뒤에서 소득 탄력성에서 다시 배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체제 보완제 개념을 뒤에 나오는 교차 탄력성에서 다시 배워. 그때 이번에 뭐 탄력성 들으면 또 어렵다고 그러겠지? 아니지, 기본 또 경제 개념이 있으니까 또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일단 요거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대체제 보완제들이 많이 있잖아. 양이. 그러니까 인용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거기 60페이지 가게 되면 맨 하단에 지문 5번에 미래 가격 변화 예상이라고 있잖아. 이건 예상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응?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이 되면. 오르기 전까지는 증가. 아니, 그냥 증가해요. 왜 증가하냐면 소비자들의 심리야. 얘가 필수제인데 다음 달이면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오르기 전에 소비해야 돼. 윤종은 담배 안 피지? 너 담배 피나? 옛날에 2,500원짜리 담배가 4,500원으로 바뀌는 거야. 연말에 발표를 했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서부터 뭐 하고 다녔겠어? 사러 다니는 거야. 그냥 이거 지금 사서 내년이 되면 된다 그래갖고 막 다니면, 그래서 그때 제재를 가한 게 1인당 2보루 이상, 그러니까 2갑 이상은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둔 거야. 그리고 이런 뭐 일반 동네 무슨 슈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담배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 담배 안 들어왔다 그래. 그리고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거는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린 애들만 있어. 나머지는 다 어디 있었겠어? 그냥 뭐 저기 뒤에 창고에 다 쌓여있던 거지. 그게. 그때 내가 아는 양반이 이거 지독하게 이걸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5월달까지 폈어. 이걸 가지고 차 뒤에 트렁크에 박스에다가 담아놓고 그러고 다녔던 거. 근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그 양반이 그 중개사 강의하는데 예전에 담배 인상공사에 가서 중개사 아마 그 특강을 해준다 봐.
강의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담내로 뭐 담배 뭐 태시냐고 뭘 팬다고 얘기했더니 박스로 그 담배를 준 거야. 그 담배를. 그 양반 얘기로는 한 2, 3년 필 양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두고 막 사람 한 그릇씩 주고 막 그러고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월의 시간이니까 향이 날아가더래. 향이. 그래서 욕심을 갖고 있어봐야 이제 막 베풀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자, 그러니까 참.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상할 거라고 할 때는 소비자든 그래서 합리적 소유행위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부동산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경제상에서는 수요 공급 법칙이잖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법칙이 존재해. 경제 논리상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면 소비가 늘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원래는 내년 상반기쯤에 대출 좀 껴가지고 집 분양 하나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가 계속 오르는 거야. 가파르게.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그거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지금 사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정책을 임하는 사람들은 경제 법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친 거고, 근데 시장은 그거랑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 간의 괴리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부동산을 전공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겪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서 부동산학에 관련된 거 공부하라고 한다면, 걔들은 금융 위주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융이 대세야, 대세.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되더라. 그래서, 그거 정도 보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61페이지에 가면은 지문 9번에 기회비용의 변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지금은 참고해도 돼. 이건 조금 더 들어갈 때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 전세하고 월세, 수요와 공급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어. 그리고 거기 보면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잖아. 들어봤어? 응? 자, 용어니까 그게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니까 간략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조금씩 접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이 들어가면은 앞에서부터 이제 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내가 배웠던 용어들이 있을 거라고. 다시 들으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들을 위주로 단원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끊을 테니까. 자, 우리가 대부비율이라고 해요. 론트 밸류라고 얘기를 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2라는 게 슬레이시움이야. 그러니까 여기 약어를 따게 되면 이게 L 오버 V라고. 학창시절에 영어 시간에 기수소수 있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가치 위에 부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거야.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부동산을 담보로 했을 때 융자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측정할 때 이 비율을 쓰는 거야.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금융에 가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출제를 해. 담보 인정 비율.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번역성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비율이 60%야. 60%란 얘기는 이 가치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5억짜리 주택이면은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비율이 만약에 70%가 됐어. 그럼 얘가 상승됐잖아. 상향 조정이 되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대부비율이 오르면.
손부채 상환비율이라고 들어봤어? 어? debt to income이야.